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상승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그 한 언론사 기자와 뭐 기자라기보다는 고위 간부, 언론사 고위 간부하고 단 둘이서 조찬 간담회를 갖는 와중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런 그 언급은 무슨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거창한 기자회견이나 무슨 거창한 담화문 발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워싱턴 익제미너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워싱턴 익제미너 신문사의 한 고위 간부와 둘이서 브레이퍼스트 미팅 조찬 간담회, 조찬 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워싱턴 근교의 한 작은 식당에서 둘이서만 조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작지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may declare National Housing Emergency라고 말했습니다. We may declare. 우리는 선포할 수도 있다. 뭘? National Housing Emergency. 국가 주택 비상사태. 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비상사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덜커덕 좀 겁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민들에게 뭔가 좀 잘해주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선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뭐 군투입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셔널 하우징 이머전시를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있던 그 인터뷰하던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그 간부가 오, 와우 하면서 놀래는 뭐 그런 모습까지도 저는 영상 속에서 봤습니다.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몇 주 안에는 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와 또 집값 안정화하니까 조금 이제 끌어내려 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만일 실제로 선포가 된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료 및 세입자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렌트 컨트롤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렌트 컨트롤, 즉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더 이상 못 올리게 동결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올리더라도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렌트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세컨 하우스를 갖고 있다가 렌트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일시적인 조치니까요. 자, 그리고 일단 퇴거 유예 조치도 가능합니다. 퇴거 유예 조치. 왠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얼마 전이었던, 몇 년 전이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시행됐던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렌트비를 못 내서 돈을 못 내더라도, 즉, 그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뭐 다 막 잡 잃어버리고 비즈니스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렌트비를 내고 싶은데도 낼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으니까 렌트비를 못 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이번에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영어 토록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또한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 그 세입자에게 뭐 직접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캐시로 지원금을. 그런데 그 지원금을 뭐 캐시로 줄 수도 있고 바우처 형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로 주면 뭐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갖고 가서 엉뚱한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뭐 바우처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바우처는 반드시 렌트비로만 내게 되고 또 렌트를 준 랜로드는 그 바우처를 받으면 정부에 보내서 정부하고 이제 돈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바우처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머전시 렌탈 어시스턴스라는 명목으로 뭐 실제적으로 캐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매칭해주는 매칭 펀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이나 뭐 저렴한 주택, 즉 이 어포더블 하우징 같은 건설 예산을 지원해서 집을 많이 짓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 규제도 좀 완화시켜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닝 법안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는 조닝이
그 R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죠. R1. 그런데 요거를 이제 R4 같은 거로 바꿔줄 수도 있죠. R4는 뭐냐? 레지덴셜, 뭐, 1은 싱글 하우스, 4는 4채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R1으로 묶여있는 조닝을 R4로 바꿔줄 수도 있고, 조닝 변경 같은 걸 좀 완화시켜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 개발이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 조닝 변경을 완화해 주겠다. 대규모 개발을 뭐 허가해 주겠다. 이런 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과의 어떤 그 이해 상충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민간 건설 업체에 뭐 세금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저금리의 융자 프로그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내가 10만 불 론 받으려면 뭐 이자가 뭐 6%, 7%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뭐 비상사태 선포 그래서 뭐 특정 민간 기업체에 돈을 지원해서 그 돈을 받고 그 민간 기업체가 그 몰기지 론을 해줄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3.5%, 뭐 4% 이렇게 저리로 융자해주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택 구매 지원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어떤 융자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 같은 거. 지금도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다운페이를 몇만 불 그냥 캐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 3만 불.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비싼 동네에서 집은 쉽지가 않겠지만 조금 외곽에서 뭐 한 3, 40만 불 정도 되는 집, 뭐 2만 불, 3만 불 지원 받으면 뭐 10% 가깝게 그 다운페이를 할 수 있고 자기 돈 조금만 더 보태면 20% 가능하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택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운페이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끝까지 안 갚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뭐 10년이면 10년 뒤에 또는 이 집을 팔 때 이자 없이 그 돈만 갚아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뭐 다른 방법, 뭐 몰기지 론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무슨 첫 번째 주택 구매자가 됐든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론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불 론을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요즘 10만 불당 페이먼이 얼마나 되나요? 뭐 한 5, 600불 제가 정확히 뭐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융자 받아본 지가 꽤 돼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 론 받았는데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갚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0불이라고 치죠.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50만 불이면은 5배니까 2,500불. 500불은 넘겠구나. 근데 뭐 여하튼 예를 드는 거니까 한 달에 뭐 2,500불 몰기지 론을 갚는데 그중에 뭐 처음 갚을 때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500불에서 원리금 까지는 거는 한 100불? 그리고 한 2,400불 넘게가 다 이자죠, 이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30년짜리 론을 했으면 한 15년, 한 20년쯤 지나면 거의 뭐 반반, 요 정도 되는데 하여간 처음에는 론을 시작해서 갚기 시작할 때는 거의 95%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이제 1년에 내가 텍스 보고할 때 그 이자를 낸 그 돈을 1년을 다 더해서 요건 이제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페이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걸 이걸 더 확대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요건 이제 첫 주택 구입자도 해당되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페이먼을 하는 과정이라면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그러면서 정치적이든 어떤 면이든 조금 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 그리고 집값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그 내셔널 하우징 이머전시 국가 비상사태가 과연 언제 실시될지, 그리고 실시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나올 거예요. 거의 이거 외에는 뭐 더 이상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표가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웬만한 분들에게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나는 집 페이오프 다 했으니까 페이먼 없으니까 아우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 자녀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손자 손녀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지인과 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값과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내셔널 하우징 이머전시가 선포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그걸 다시 한번 추려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루어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 투표하러 가면 당연히 아이디 가져가서 보여주고 투표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우편투표 같은 거는 누가 내 앞에서 내 신분증 확인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편투표를 막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투표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투표소에 와서 찍으면 신분증 보여주지만 우편투표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편투표를 이제 막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외는 없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과 또 해외 파병 중인 군인 등등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투표는 미국 시민권자만 하는 건데 뭐 이런 걸 행정명령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많진 않아도요, 가끔 행정적인 실수로 영주권자인데도 우편투표하라고 이 우편투표 발송 그 용지가 막 발송된 적도 있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실수, 행정적인 실수 케이스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자임이 확인이 돼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투표소 와서 투표해, 그 얘기. 이러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정부가 소송을 했는데 그 연방지방법원에서 그 소송한 그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LA에 주방위군, 즉 군 투입을 한 것은 불법이다 라는 연방지방법원의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찰스 브라이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이란 뭐냐?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자, 브라이언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이 그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날짜가 어제 화요일, 오늘 수요일 날 영상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나온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판결이 났거든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전에, 그 오전 그 시간으로 바로 발동되는 건 아니고,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며칠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5일 이전에 그 시간, 그러니까 판결 내리는 게 2일이잖아요. 그래서 2, 3, 4일, 사흘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트럼프 행정부한테. 그래서 그 사흘 안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1심 판결이니까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등으로 이 군 투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해서 과연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재임 중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리노이주는 주도 민주당 주지사고요. 시카고는 또 시장도 민주당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어제도 또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카고에는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노동절 연휴에도 마찬가지였다. 라면서 군 투입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 투입이 위법이다라는 그 판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당연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 2, 3일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항소를 접수하면 이제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2심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서 군 투입은 뭐 완전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 투입은 계속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아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습니다. 일단 시카고가 다음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로 옮겨갈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는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한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금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예. 자, 그래서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을 그 차기 대권 주자는 지금 시점에서 누가 있나 이런 걸 좀 조사해 본 거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시기상조 때 조사한 것도 나중에 보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조사한 게 있는데 1위를 누가 했느냐? 지금 현재 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화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 1위 말씀드렸죠? 그 2위의 이름이 제가 눈이 팍 꽂혔어요. 2위는 누구였냐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죠. 큰아들.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차기 잠룡으로 지금 옮겨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순위 지금 아무런 공직을 맡고 있지도 않은 가운데도 순위 2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상징하는 게 많은데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나중에 뭐 내년 후년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 뭐 그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유력한 주자 1위라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2위는 아무런 공직도 없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단점, 약점이라면 뭐 정치 경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버지랑 함께 트럼프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뭐 그런 차원이니까 정치적인 경력은 없는데 어찌 보면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시작은 뭐 마찬가지였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하튼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역량, 요것이 이제 뭐 약점입니다만은 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라는 언론 매체였는데 더 힐이라는 매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약한 역량이 단점 그리고 약점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센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가 당내에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약점을 감추고도 남을, 약점을 덮고도 남을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좋은 뜻에선 안 좋은 뜻에선 뭐 그런 해석을 떠나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힐의 이런 조사가 아주 흥미롭게 트럼프 대통령의 맏아들 이름이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뭐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들 벌써부터 진즉 일찌감치 띄우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여하튼 더 힐이 그렇게 보도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전해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어제 새로운 가상화폐를 출시했는데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의 큰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력한 잠룡 후보 뭐 2위 블라블라블라 올랐다는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벌었어. 바꿔 말하면 현직 미국 대통령의 일가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뭘로요? 코인 만들어서. 예. 얼마를 벌었느냐? 순식간에 5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화폐 기업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코인도 그 회사 이름하고 비슷해요. 회사 이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이름은 뭐냐면 월드니까 W, 리버티니까 L, 그리고 파이낸셜이니까 FI죠. 그래서 WLFI
I라는 이름의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이렇게 그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뭐 주식 상장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거래소에서 그 사고 팔고가 가능하게 올라갔습니다. 거래소에 뭐 비트코인 판매하는 데가 뭐더라? 여하튼 바이낸스 뭐 이런데 올라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WLFI 코인을 일반인들도 이제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온라인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과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비상장 상태에서 특별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고 이거와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이 가격 자체도 천지 차이고요. 앞으로 거래량, 뭐 가격, 뭐 퓨처 이런 것도 뭐 천지 차이입니다. 자, WLFI 코인은 상장 직후에 한 개당 22센트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70% 이상 폭등한 46센트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때 뭐 더 왕창 팔고 빠져나가서 떼돈 번 사람들 많죠. 물론 이제 그 중에 트럼프 일가도 좀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46센트까지 엄청나게 2배 가까이 오르자 그때 막 매도했죠. 돈 벌었으니까 이제 팔고 나가야지. 당연히 떨어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22센트, 23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코인 출시로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50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46센트로 뻥 뛰었을 때 얼마나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단순히 계산해도 50억 달러 이상은 벌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 코인을 만들면서 만든 처음에 이 코인을 얼마에 샀느냐만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코인을 발행해서 트럼프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걸 살 때는 한 개당 1.5센트에 샀습니다. 그런데 뭐 46센트로 올라갔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22센트, 23센트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산수 금방 나오시죠. 그래서 한 50억 달러 이상 트럼프 패밀리가 하루아침에 돈을 벌었다. 그런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 가족 기업이 이렇게 순식간에 동전 코인 발행해서 50억 달러 이상 벌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생활이 더 좋아질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비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결론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시카고 대학이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성인 1,527명을 상대로 던진 질문, 이 조사에서 현재 미국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앞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아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2%가. 그리고 그렇다. 파지티브하게 생각한다는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7년 처음 이 똑같은 조사, 똑같은 질문이 시작된 이후에 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올해가 가장 낮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집값의 고공행진이 또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택 구입이 가능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지금 집이 있냐 없냐? 아직 없습니다. 집 살 의향이 있느냐? 사고 싶으냐? 그럼 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집을 사지 못할 것 같다. 자신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에 달했습니다.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조금 나가서 그러면 당신 자녀 세대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75%를 넘어가는 등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봤을 때요. 나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그 경제적인 생활도 비관적인데 우리 자식 세대에 대한 경제적인 것은 더더욱이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려 75%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60%는 자녀 세대가 집을 구입할 수 있을지 낙관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60%가. 또한 58%는 자녀 세대가 은퇴한 후에 충분한 자금을 갖지 못할 것 같다. 자녀 세대의 은퇴 그 이후까지 걱정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58%였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의 70%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70%가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에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70%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15년간 조사한 중에 아메리칸 드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응답자 70%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수치가 나온 것이죠. 이 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자, 미국 경제가 지금 세계 최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만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50% 이상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 경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리고 이걸 취재하고 리서치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도 가장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70%나 됐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미국 하면 여러분들의 전화 미국 올 때 그런 생각 다 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사실 초창기 때는 그런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갈수록 왜 이런 것이 점점점 흐려지고 없어지고 좀 비관적으로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다시 한번 좀 부활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콜로라도주 덴버예요. 이게 이제 덴버에 있는 한 자동차 기아차 딜러 얘기를 제가 샘플로 해드릴 텐데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그런 샘플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콜로라도주의 그 덴버에 있는 한 기아 딜러에서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기아차를 리스를 내놨는데 엄청나게 정말 이건 미친 가격에 내놨어요. 기아의 전기차 니로라고 있습니다. 니로. 그 니로 전기차의 한 달 리스 비용을 $40에 내놨습니다. $40에. 물론 다운페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한 달 $40만 내면 기아의 전기차 니로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달 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종료되죠. 그래서 그 종료되고 나면 전기차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살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있는 전기차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딜러가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로는 한 달 리스 비용 $40. 그리고 니로는 조금 작은 차긴 하죠. 그거보다는 조금 큰 차에 있습니다. 준형 SUV인데요. 기아 EV6. 요거는 한 달에 $99면 탈 수 있게 리스 비용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와, 정말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헐값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40 주고 니로 리스 하셔갖고 그냥 세컨카로 타고 다니시죠. 그냥, 네. 그리고 $99도 괜찮죠. 요 EV6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요건 정말 가족이 타고 다닐만 하는 그런 준형 SUV. 자,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대형까지는 안 되고요. 중형과 대형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EV9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꽤 큽니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요거는 한 달에 $189에 리스 해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리스 가격 한 달 페이먼트가 이게 비싼 거냐, 적정 가격이냐, 싼 거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세요. 그럼 나중에도 한번 요걸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싸다, 안 싸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매 가격의 1%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가격의 1%가 월 리스 페이먼트라면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럼 그거는 물론 이제 다운페이를 얼마 했는지를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운페이가 적정 가격이라는 전제하에 한 2-3천 불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새는 한 5천 불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여하튼 판매가의 1%라면 이거는 무조건 리스 좋은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콜로라도주의 이 딜러의 이 월 리스 비용은 1%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한 0.5%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이 한 3만 달러 되는 작은 차가 있다고 쳤을 때 3만 달러면 1%면 얼마예요? 300불이죠? 그러면 뭐 299불, 한 달에 299불. 그러면은 괜찮은 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판매 가격이 3만 달러 되는데 40분에 막 리스 한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판매 가격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 리스. 저도 뭐 한때는 한 12만 달러 정도 되는 차를 제가 뭐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그때 회사를 갖고 있을 때 회사 법인 비용으로 이렇게 리스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비용으로 리스를 했었는데 그때 BMW 7 시리즈 그때 가격이 한 12만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1%였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1,200불 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1%였으니까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가격으로 리스해서 몇 년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1%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가격의 1%. 그러니까 10만 달러짜리 차인데 1,000불에 한 달에 1,000불이다? 그러면은 그 1,000불 자체는 비싸 보이지만 그 조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뭐 이렇게 바로미터가 그 1%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딜러는 이렇게 상식을 깨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있어요. 리즈가 끝나면 내가 이 차를 사겠다라는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딜러에서 빨리빨리 차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만 7천 달러짜리 닛산 아리아라는 그 SUV 차도 있거든요. 5만 7천 달러면은 1%면 얼마예요? 한 570불 정도 돼야 되는데 닛산 아리아 이 딜러에서는 얼마에 파느냐? 169달러. 예, 리즈합니다. 169달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69달러면 판매 가격이 16,700불? 뭐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5만 7천 달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다운페이가 얼마인지만 보고 이 가격이라면 이건 뭐 전기차 리스 할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기차 싼 좋은 조건이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딜러에서 우리 좋은 조건으로 리스 해줍니다라고 그 조건을 받아도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거를 내가 저 시카고에서 어떻게 리스를 해? 할 수 있어요. 다 온라인으로 해서 단 그 운송 비용은 그러면 내가 내겠다. 뭐 그쪽에서 내줄 수도 있지만 뭐 최소한 내가 낼 테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차 싣고 다니는 차에 딱 실어서 갖다 줍니다. 한 운송 비용이 얼마 될까요? 막 1,000불 미만일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좋은 프로그램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기차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CDC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DC의 최근에 국장이라고 하죠. 수장이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전에 CDC 국장을 했던, 그러니까 전직 CDC CDC 수장,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9명이 집단으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자기 이름 다 거기다 넣어서요. 뭐라고 공동 기고문을 냈냐면, 현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의 보건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라면서 9명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그 기고문에서 케네디 장관이 최근 수개월간 CDC와 미국의 공중보건체계에 저지른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다 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케네디 장관은 보건 분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고 또 암,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납중독 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어떤 그 연구비 이런 걸 완전히 폐지하는 충격적인 일까지도 했다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케네디 장관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 홍역 확산 사태가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백신을 많이 맞추기는커녕 백신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신하면서 이 백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치료법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또 이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글로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도 끊어버렸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다라면서 전직 CDC 수장들 9명이 그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지난 7월 30일이었나요? 한 달 전쯤에 케네디 장관은 7월 31일 날 모나레즈 국장을 CDC 국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할 때 가서 케네디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모나레즈 CDC 신임 국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과학적인 경력을 가진 공중보건 전문가입니다라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를 잘라버렸죠. 불과 취임식에서 그렇게 칭찬하는데 불과 몇 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나레즈 국장이 케네디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고 막 그랬는데 모나레즈 국장이 케네디 장관이 요구하는 그 조치, 그것은 근거 없는 백신 가이드다. 그러면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시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모나레즈 국장을 불과 몇 주 만에 아주 무식하고 전례 없이 보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 없이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막 욕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웃됐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또 앉혔는데 그 사람은 보건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에요. 자, 한편 이 기고문에 서명한 전직 CDC 수장들 9명, 그들이 CDC에서 근무한 그 횟수를 다 더해보니까 100년이 넘습니다. 보통 막 십몇 년씩 했어요.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길게 하신 분은 십몇 년씩 하고 20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9명이 CDC에서 근무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100년이 넘도록 이 미국의 CDC를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이끌어오던 사람들이 지금 공동 자기 이름 다 넣어서 공동으로 기고문을 내면서 현재의 미국의 CDC 상황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 살면 더 빨리 늙는다라는 말이 성립될까요? 네. 뭐 성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상대적이겠죠. 어디와 비교해서 뭐 이런 거겠죠. 자, 노화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을 비교하진 않았지만 이제 뉴욕이랍니다. 유럽과 아시아 쪽의 사람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이제 한국도 따로 나왔고, 자, 독일의 트리니티 대학 연구소는 전 세계 40개국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노화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젊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한국, 중국,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노화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를 앞당기는 핵심 요인으로 대기질 악화, 그러니까 공기 오염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성별에 관련된 어떤 불평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 참여 문제, 또는 정치적인 불안정 문제, 이런 등등등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서 유럽보다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늙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백인들 보면은 금방 늙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네, 그건 이제 겉보기의 얘기고요. 지금 말하는 노화라는 것은 동안이냐 아니냐, 얼굴 볼 때 조금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냐 안 젊어 보이냐 그런 것보다 정말 신체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얼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연구팀은 대기오염, 정치적인 불안, 불평등 등등은 사회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개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라면서 일반적인 신체적인 건강이나 특히 이제 뇌 건강이나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그렇게 나라가 사회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곳 미국과 한국을 딱 단순 비교한 거는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학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사회적인 불안,
뭐 불평등의 문제 등등등 그래도 미국도 뭐 다 만족하시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한국도 또 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하죠.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인 제너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은 좀 여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살면 한국보다 조금 더 천천히 늙지 않을까? 조금 덜 늙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도 역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루 늙지 마시고 늙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일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더 이상 늙지 않은 지금의 이 모습으로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